한치호 수석연구원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학교에 그 미디어, 1인 미디어 하는 랩에 따로 나와 있어서 아마 조명도 좀 아주 상당히 좀 평소보다 좋고 소리도 아마 조용하게 아마 방음도 잘 돼 있어서 잘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CG가 좀 돋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조금 체크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가 에어버스 CEO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까지도 같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저희가 어제 이슈픽에서 소개해드리면서 보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에어버스의 CEO가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 파트너로서 인정되고 있는 관계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좀 협업이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의 마이크 숄롭 최고 경영자가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를 비롯해서 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과 수출을 함께 협력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보잉 CEO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 만났고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카룬 CEO는 한동숙 국무총리도 만나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3위 민간항공기 제작업체인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방위사업 부분의 CEO도 지난달 말에 한국에 와서 주요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고 그래요. 주요 세계 항공기 제작업체 경영진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배경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높은 기술 경쟁력을 꼽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개될 UAM 시장의 규모가 2035년에는 약 740억 달러,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항공업체들의 큰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어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 시장은 기업의 입지가 작지만 제조나 IT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 파트너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FA-50 경공격기도 수출을 하고 있고 KF-21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투기도 지금 현재 시험 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발전되고 있고 그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보잉 CEO, 지금 말씀드린 에어버스 CEO, 브라질의 CEO 이런 분들도 다 오시는 이유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항공과 관련된 기술주나 항공과 관련된 제조주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상당히 좀 밝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좀 짚어주셨습니다. IT 기술과 제조업이 탄탄한 한국과 함께 협업을 하기 위해 이 에어버스 CEO가 방한한다는 이런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올해 자사주 처분만 5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CEO 스코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자사주 처분액이 5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5조가 넘는 금액을 현재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규모를 전부 보면요. 2020년에는 4조 796억, 2021년에는 4조 5,230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5조 1,191억을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자사주 처분의 목적이 소각을 위한 게 51.3%인 2조 6,557억이고요. 2020년에는 이 소각 목적이 1조 586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2조 3,517억이었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업 제휴 목적이 약 1조 4,900억 정도로 29.1%로 짓게 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 보상 목적 지분 처분은 약 7,531억 였는데요. 2020년에 2,503억, 그다음에 지난해 1조 1,048억으로 급등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33.5% 감소했으니까 경기 상황도 여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거겠죠. 기업별로는 KT가 7,500원, 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KT는 사업 제휴 강화를 위해서 7,459억 규모의 주식 교환을 했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주식 교환을 했고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약 46억 원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 뒤를 이어서는 현대차가 6,557억, 포스코홀딩스가 6,291억, 현대모비스가 4,103억, 카카오가 3,110억 순으로 자사주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사주 처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누적 처분 규모로 보면은 SK텔레콤이 2조 1,776억인데요. 이 중에 소각이 1조 9,660억, 임직원 보상이 2,116억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네이버가 1조 5,494억, 신한지주가 1조 516억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500대 기업의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3조 6,019억으로 올해 집계가 됐습니다. 2020년에 4조 6,642억 원보다는 감소된 추세이나 작년에 3조 4,084억 원보다는 1,935억 원이 증가된 규모인데요. 올해 자사주 취득 규모는 신한지주가 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셀트리온이 2,758억, 삼성물산이 2,464억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처분하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원인도 있겠지만 소각이나 사업 제휴, 임직원 보상 등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회사가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교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중요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사주 처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났다고 하는데요. 연 6%대 대기업 회사채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돈맥경화.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예요. 네. 자금이 막혀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그 회사채 시장이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회사 평가가 AAA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17일에서 26일 4차례에 걸쳐서 1,2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응찰액이 9,200억이고요. 2,800억의 회사채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행 목표액도 1조 2천억이었었는데 5,900억에 그쳤으니까 지금 상당히 못 미친 거죠. 최근 3년 동안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그 시장이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인 SK그룹의 지주사인 SK도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3년물과 5년물의 장기업 CP를 각각 1,000억 원씩 발행한다고 하는데 SK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회사채 시장에 얼어붙은 관계로 신용등급이 AA 플러스인 우량등급의 SK마저도 CP 발행에 나선 건데요. SK는 회사채 발행이 지난 9월 이후에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솔루션이 회사채 등급이 AA-인데 지난달 21일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수요에 실시했는데 금리가 연 6%대 초반이었었는데 2년물, 그러니까 2년 만기죠. 2년물에만 130억 원의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500억 원의 3년물에는 한 건의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그 자금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기업이 발행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기준금리도 우리나라도 계속 올리고 미국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자금 조달 개선이 되는 건 어렵다고 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용 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대기업이 이 정도 상황이니 중소기업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현재 급하게 대출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상황이 그렇게 금리가 높은 관계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그 상황인데요. 이런 중소기업의 상황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한다든가 나서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돈맥 경화라고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심각해 보이는 이런 모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험사들도요, 내년 조기 상환 연구채가 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2의 흥국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 회사채 발행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상황과 연결된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흥국생명이 연구채 문제가 됐었죠. 그런 이런 사태에 의해서 정리는 물론 되기는 했지만 다른 회사들의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면 콜 옵션이 도래하는 주요 보험사 자본성 증권 발행 상황을 보면 롯데손보가 후순위채가 2022년 11월에 900억, 하나생명이 신종자본증권으로 2023년 4월에 1조 600억, K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으로 2023년 6월에 2160억, 신한라이프가 후순위채권으로 2023년 7월에 2천억, 그다음에 현대해상이 신종자본증권으로 2023년 8월에 약 3,400억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한 콜옵션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흥국생명 사태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조기 상환 콜옵션 문제가 이어져서 결국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일단락 되긴 했지만 일단 자본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용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도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콜옵션이 지금 다고 있는 자본성 증권 규모가 내년에는 약 3조 4,470억이라고 그래요. 보험회사만.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도 현재 보험회사들의 현금 유동성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자금의 신뢰도성 문제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흥국생명의 이런 콜옵션 미행사가 설계가 돼서 유동성이 부족한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의 현재 회사채 발행에 대한 어려움, 더더군다나 금융사인 생명보험회사, 보험회사들의 자금, 만기 연구채, 이런 자본성 증권의 유지성,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기업 중심으로라도 이런 자금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금융기관의 자금의 어려움성보다 중소기업의 자금의 어려운 걸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자금시장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관심을 쏟아부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초비상 좀 앞서 살펴주셨는데 보험사들도 현재 비상 사태가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현금 유동성에는 이 보험사들이 크게 좀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자금의 유동성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금리가요. 이 6년 만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호재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계속 다 오르고 있는데 청약통장 금리만 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만 오르지 않았는데 네네. 6년 3개월 만에 2%대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의 금리를 0.3%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금리가 1.8%에서 2.1%로 오르고요.
국민주택 채권 발행 금리는 1%에서 1.3%로 조정됩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2016년 8월 이후 처음 조정이 되는 거고 국민주택 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인상이 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주택 채권은 정부에서 주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뭐 부동산 등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법적인 행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마 많은 국민들한테 좀 혜택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사실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 예금리가 5%로 상승했는데 청약통장 금리는 1.8%에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큰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상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청약통장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청약통장도 지금 상당히 그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금리가 이번에 인상됐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앞으로 주택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청약통장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 금리도 동반 인상이 좀 되면서 1%대 금리에서 벗어나 이제 2%대 금리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경매 시장에도 좀 빙하기가 찾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목동 26억 아파트가 2벌이나 유출돼서 16억 원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도 뉴스 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점검하는 것에서 이 뉴스를 보고 약간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목동의 26억 아파트가 2번 유찰돼서 16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가 지난달에 총 107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에 19건만 낙찰돼서 17.8%의 낙찰률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전월의 22.4%에 대비해서 무려 4.6%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법원이 휴정한 기간을 제외하면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1일 이래 2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찰률을 보면 좀 살펴보시면 여기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상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 한강 센트럴 1차 전용 114제곱미터가 지난 9월 감정가 21억 원에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었고 2차에서도 16억 8천에 또 응찰자가 없어서 오는 22일 감정가의 64% 수준인 13억 4,400만 원 다시 경매에 오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물건의 호가가 23억에서 25억 수준이지만 경매 낙찰을 받으실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64% 수니까 40% 이상이나 정도나 지금 현재 깎인 상태인데도 낙찰자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101제곱미터에도 감정가가 26억 2천만 원이었었는데 두 차례 유출되면서 12월에 16억 7,680만 원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16억 9천만 원의 1차 경매에서 유찰이 돼서 오는 22일 13억 5,200만 원의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는 3년 전인 2019년 하반기 매매가 수준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현재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되면서 경매 시장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계속 경매 시장도 유찰되고 있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사실 좀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금리 또 고물가 시대에 이 경매 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든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도쿄에서는요, 2025년부터 신축 단독주택에도 태양광을 좀 의무화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도쿄도가 2025년부터 새로 짓는 단독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도의회에 통과는 하지 않았는데요. 단독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의무화한 일본 내 첫 지자체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교토나 군마에서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신축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단독주택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도 2030년까지는 신축 단독주택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도쿄 전체 소비량의 4%를 태양광으로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단독주택에 지면서 그 태양광이 의무화될 것 같아서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사까지 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도 먼 곳에 있는데도 전화까지 연결해 주셔서 도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치호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의 한치호 이슈픽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의 이슈픽이었습니다.